오늘은 제가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를 9가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골 나이트클럽에서 생긴 일. 한창 대학 1학년 새내기 때 아주 무더운 여름은 아니었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쯤으로 기억나는 걸 보니 6월 초순 정도였을 겁니다. 당시 시험도 끝났겠다, 곧 방학을 하니 바다를 보러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공대 특성상 컴퓨터과였고요. 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다니는 게 1위였고 그중 마음에 맞는 동기 2놈과 차를 한 대 빌려 충남 태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20살 남자 3명이서 계획을 세워봐야 얼마나 거창할 것이며 치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긴 했지만 요즘처럼 스마트폰 길 안내라던가 실시간으로 길 찾는 방법이 조금 어려웠던 때라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행길이고 운전도 서툴며 막상 시내만 깔짝대고 몰고 다니다 나름 장거리 운행을 하니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잃었던 거고요. 초여름이라 해도 금방 떨어지고 이대로 가다간 더 길을 잃을까 싶어서 그냥 대충 근처 동네라도 찾아서 들어가기로 합의를 보고 국도를 벗어나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웬걸? 최초 계획을 세운 여름 해수욕장은 아니었지만 나름 운치 있는 노천 카페나 음식점, 모텔, 유스 호스텔 등이 밀집해 있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방을 잡기로 하고 가장 허름하고 싸 보이는 모텔에 차를 주차시킨 뒤 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이제 여행을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가성비 있는 데로 가요. 아, 왜요? 여행 가면은 그래도 좀 좋은 데 묵고 싶지 않나요? 아니, 무조건 가성비예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돈 없을 때 술 마시잖아요. 그러면 짜장면집을 가가지고 그냥 탕수육 소짜 하나 시켜놓고 4명이서 그냥 술병만 쫙 쌓이는 거야. 자, 계속해서 해가 제법 기울어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근처에 작은 계곡을 낀 유원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는 바람에 최초 계획에는 어긋났지만 어차피 초여름이라 비수기에 바다를 가도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게 뻔해서 20살의 친구들끼리 온 첫 여행에 대한 설레임에 그냥 만족했습니다. 가까운 가게에서 술이며 먹을거리를 사들고 밤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남자 3놈이서 참 재미없게 놀 때쯤에 한 친구가 야, 노래방 가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돈도 좀 남았고, 그쵸, 완전 가성비로 놀았으니까 돈이 남을 수밖에 없겠지. 어차피 다음날이면 집으로 올라와 오래 머물지도 못할 것 같아 나머지 둘도 동의해서 일단 나왔습니다. 확실히 비수기의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한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저쪽에 나이트가 있다며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젊은 혈기에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부킹에 대한 기대감과 노래방보다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트가 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로 가기로 했다는 거죠. 사실 말이 나이트클럽이지 도시에서 다니던 곳과는 확연히 다르며 구석진 동네에 있는 성인 나이트나 캬바레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완전 허름하고 볼품없는 곳이었나 봐요. 저는 유독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곳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보다는 뭔가 꺼림칙하고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던 거죠. 아무튼 막상 가자고 합의는 봤지만 제가 좀 망설이는 것 같으니까 친구 중 하나가 어차피 보고 싶던 바다도 못 보고 길도 잘못 들어서 기분도 잡쳤는데 자기가 돈을 더 써서 룸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와, 이 친구 진짜 여자랑 놀고 싶었구나. 룸은커녕 홀에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아주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곳에서 룸을 잡는다는 게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기까지 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냥 노래방에서 놀자니까 야, 놔 이러면서 억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여자랑 놀고 싶었으면서. 계속해서 지하를 따라 두어 계단 내려가면 입구가 있고 출입문이 옛날 영화관 방음 출입문처럼 그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게 붙어있는 여다지 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뭔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스테이지를 보니 한 두 사람 정도 춤을 추고 있고 예상했듯 그냥 아줌마, 아저씨 저쪽 구석에 심하게 어두워 잘 안 보이는 테이블에 몇 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더라고요. 아, 여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나가려던 찰나에 연세가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 한 분이 저희를 잡는 겁니다. 뭐 평일이고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아직 피크 시간이 아니며 가끔 S급의 젊은 여자들도 많이 찾는다며 저희를 일단 안심시키고 붙잡아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100%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일단 겉보기보단 나름 내부 시설도 괜찮고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친구놈이 쏘겠다는 말에 저흰 그냥 룸으로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가끔 S급 여자도 와요 하니까 눈이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 내부 시설이 더 좋게 보였던 거겠지.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계속해서 요즘 나이트를 잘 안 다녀서 어떨진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서울이나 경기 기준 나이트 룸은 양주에 기본 안주 세팅해서 맥주 서비스로 20만원 가량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15만원에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걸 바라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룸을 잡아버렸죠. 들어갔는데 노래방 객실 하나 정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차피 3명이라 넓은 곳은 필요 없었지만 그 나이 많아 보이는 웨이터분께 예의상이라도 팁을 좀 드릴 테니 괜찮은 아가씨가 있으면 부킹 좀 잘 부탁드려요 말을 드리고 저희끼리 노래방에 온 것처럼 그냥 몇 시간을 논 것 같습니다. 슬슬 양주도 한 잔, 두 잔, 3명이서 나눠 마시니 양도 별로 없고 기대한 저희가 멍청했다는 생각에 야 그냥 몇 시간 더 놀고 그냥 숙소로 가서 잠이나 자자. 그때 누군가 룸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웨이터가 팁을 받으러 왔다던가 부킹녀들을 꽂아주러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웨이터는 보이지 않고 웬 여자 2명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문을 쓱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문이 열리면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 데 지나가면 나오는 그 특유한 쾌쾌한 냄새 있죠. 그 냄새가 그 둘이 들어옴과 동시에 확 풍겨져 들어왔는데 그게 그 나이트 자체적인 내부 냄새와는 또 다른 냄새였습니다. 어후, 진짜 기분 더러운 냄새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 둘이 심하게 못생겼거나 몰골이 더럽거나 안 씻고 다니게 생겼다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침침한 룸 내부에서 봐도 그냥 심하게 이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20대 초중반의 평범한 그 또래 여자애들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정도 악취가 났다고? 화장도 그렇게 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민낯도 아닌 딱 평범 그 자체였죠. 사실 남자 셋이 있는 룸에 여자가 2명밖에 안 들어와 술김에 기분이 더러워서 착각했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 냄새는 정말 그 두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확 풍겨져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셋 다 처음엔 좀 벙이 쪄 있고 얼떨떨한 게 웨이터가 그냥 룸 앞까지 끌고 바쁜 일 있어 가버렸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들어왔으니 예의상 술도 좀 따라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걸어보는 등 우리도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는 시종일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무표정으로 일관하더니 자리에 앉아서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제 2 친구에게만 떠들어댈 뿐이지 주는 술만 홀짝홀짝 마시며 노래방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 주인공 삐졌겠는데요? 이거 얼마나 열받았겠어. 사실 남자끼리 노는 것보다야 100번 괜찮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대단히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여자들이 나가지도 않고 우리 아까운 술만 축내고 있으니까 저희끼리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그 미친 듯한 썩은 내는 코가 마비될 정도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무슨 냄새 안 나냐?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친구놈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화장실로 피신 아닌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따라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서로 담배 한 대 나눠 피면서 야 뭐 저런 촌년들이 다 있냐?
등등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다가 냄새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도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엿 같은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다며 그냥 술 몇 잔 더 먹이고 내보내자라는 의견으로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룸에 들어갔는데 아까 들어왔던 여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아있던 친구놈 하나가 뭔 노래방 모니터 화면 바짝 다가서서 마이크에다 대고 노래를 하는 건지 뭔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건지 혼자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놈한테 뭐 하는 거냐며 붙잡았는데 갑자기 이놈이 막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정말 당황했죠. 얼굴에 물도 부어보고 뺨도 때려보고 쌩 난리를 다 쳤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사이 친구 하나는 룸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불러오겠다며 나갔지. 아까 냄새나는 년들은 어딨는지 보이지도 않지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처음 봤던 연세 좀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분이 달려오셔서 얼음으로 온몸을 마사지하듯 비비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응급조치를 하는 것처럼 하시더니 금세 친구가 뭔가 토하듯이 뱉어내고 헥헥거리며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친구를 자신의 등에 업히고 나이트 내에 식당 옆 숙직도 하고 손님 없을 때 잠깐 눈을 붙이는 용도로 마련한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쓰러진 제 친구를 눕혔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같이 갔던 친구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담배 피냐고 물어보시고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기도 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일단 담배 한 대 피우며 진정한 후 아까 그 여자들과 있었던 일을 대충 일목요연하지 못하게 늘어놓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들 누구며 저희 친구한테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도망간 것 아니냐 등등. 근데 담배를 한참 태우시며 듣고만 계시던 웨이터 아저씨가 갑자기 사색이 되시더니 자긴 절대 그런 아가씨들을 들여보낸 적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뭔가 좀 많이 놀랐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기분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써 감추려고 발뺌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웨이터 아저씨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멀리서 온 젊은 친구들한테 미안한데 아까는 술 한 병이라도 더 팔아볼 요령으로 헛소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S급 여자들이 온다고 한 거 그거 다 헛소리였다는 거예요. 이런 비수기에 평일은 아무리 피크타임이라도 그런 젊은 아가씨들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 사기꾼이잖아. 순간적으로 친구랑 저는 이게 또 뭔가 싶었죠. 진짜 거기도 오래 있다가 정말 뭔 재수없는 일을 더 당할지 몰라 그냥 방에 누워있던 친구를 들쳐업고 무작정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웨이터 아저씨는 별말 않고 그냥 나이트 입구에서 저희를 지켜만 보고 있었고요. 그러고 숙소로 와서 대충 이래저래 시간을 때우고 날이 밝았고 기절했던 친구놈에게 우리가 화장실 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는데 이놈이 대관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빨리 올라가자 라고만 할 뿐이었어요. 결국은 그럼 일단 정신도 없고 여기 더 있기 재수 없다며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절했던 친구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차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나 보다. 말 못할 뭔가가 있었나? 협박을 당했나? 귀신이었나? 일단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잡아 소주라도 한잔 하자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친구만 유독 저와 나머지 친구는 물론 학과 동기 및 선후배들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좀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짜 그땐 철도 없었거니와 20살 어린 나이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학 시즌이 왔고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기절한 친구놈이 일주일가량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사실을요.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살자한 자식 뭔 자랑이냐며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으셨고 개강 일주일이 지나서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과 조교 형한테 어렵게 듣게 된 겁니다. 장례식도 간소하게 대충 치르고 끝내 하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연락은 물론 전혀 받지 못했고요. 아닌 말로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며 후회되는 게 그날 그 친구를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도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고 그 나이트 웨이터에게 전후 사정을 제대로 전해 들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 일과 친구의 살자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그 어떤 물증도 없고 저희가 모르는 다른 힘든 일이 그 친구를 압박하고 있었을지는 정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은 친구를 제외한 저와 남은 한 친구는 요즘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데 암묵적으로 그때 그 일이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그 재수없는 년들이 뭔가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남아있던 친구와 저는 정말 용기를 내 다시 그곳을 찾아가 웨이터를 만나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때 길을 잃고 우연히 찾은 곳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도저히 다시 그곳을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몇 번 시도만 해보고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27살을 앞둔 7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친구의 죽음은 아직도 저와 남은 친구에겐 적잖은 충격이며 그날 있었던 일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그때 친구는 무엇 때문에 입에 거품까지 물고 기절했던 것이며 그 여자 둘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에게 지긋한 웨이터도 뭔가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다 듣고 왔었어야 됐는데 근데 20살 초반엔 그런 거 몰랐겠죠. 과연 뭐였을까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악취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엄청난 악취가 났다. 악취는요 악령한테 납니다. 그 악한 기운이 세면 셀수록 냄새가 더 짙어진다고 해요. 그 여자 둘은 악귀였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예민한 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신기? 왜냐면 그 나이트에 들어가기 전에도 꺼림칙했다고 했잖아요. 뭔가를 느낄 수 있고 영적인 게 조금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남자 3명인 방에 2명만 들어왔던 것 같아. 그리고 철저히 무시했다고 했죠, 사연의 주인공을. 그리고 친구 2명한테만 들러붙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귀신들도 못 건드리겠는 사람한테는 다가가지 않고 만만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많이 풍기는 사람한테 붙는 것 같아요. 다행히 한 친구는 화장실로 따라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악귀 2명과 그 나머지 친구 1명 같은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이게 현실 공포로 말하게 된다면은 혹시 모르죠. 마시던 술에 뭐를 탔을지도 그 여자 2명이. 그래서 이 친구가 거품을 물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악귀 2명한테 사람 1명이 당한 거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워온 침대. 흔히 살면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주워오지 말라는 말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저희 막내 이모께서 우연히 주워온 물건 때문에 겪게 된 실화를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막내 이모께서 결혼하시기 전,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외가가 지방에 있던 관계로 당시 20대 후반이셨던 이모께서는 일을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셨고 절친한 친구분과 함께 자취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의 어느 동네였는데 하숙집과 자취방, 고시원 등이 모여있는 곳으로 학생이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살던 하숙촌이었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어느 날 이모께서는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친구분과 함께 집 대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일과 각종 핑계로 미뤄두었던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 버릴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모아둔 쓰레기들을 버리기 위해 짐짝처럼 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헌옷 수거함 앞에 누가 봐도 새 것 같은 2인용 침대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2인용 침대라 퀸 사이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1인용 침대는 너무 답답해. 난 대자로 뻗었을 때 내 손발이 다 안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는 퀸 이상을 써야 됩니다.
아무튼 퀸 이상의 침대가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짐을 들고 나왔던 이모 혼자 그걸 발견하셨고 이후 친구분까지 데리고 와서 도대체 누가 이런 곳에 저 멀쩡한 침대를 버려두고 갔는지 의아해하셨다고 합니다. 더구나 몇 년째 궁색한 살림을 이어오면서 침대 하나 놓는 것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했던 때였고 침대는 물론 화장대 하나 놓는 것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빠듯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버려진 물건이었지만 순간 욕심이 났다고 하네요. 결국 해가 저문 뒤 친구분과 상의한 끝에 주인이 있었다면 이미 가져갔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분의 당시 남자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그 침대를 집으로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분이 도착한 뒤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분리해 따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한 명 더 추가되었지만 워낙 큰 더블 침대라 옮기는데 상당히 애를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셋이서 낑낑대며 침대를 자취방 안방으로 옮기는데 성공했고 버려졌던 침대는 그렇게 이모의 자취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 침대를 옮길 때 매트리스랑 따로 분리하면 더 힘들 텐데 그냥 다 같이 세 명이서 한꺼번에 드는 게 더 편할 텐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침대를 들여놓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친구분은 전산 사무직으로 일하고 계셔서 야근이나 회식이 잦았고 정시에 퇴근하는 날이 아니면 자정이 돼서야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12시. 덕분에 집에는 늘 이모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몇 달 동안은 무서워서 집안의 불을 모두 켜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혼잣말까지 하며 공포심을 이겨내려 노력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거 안 되는 행동인데. 집에서 혼잣말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 귀신을 불러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날도 친구는 늦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집안의 불을 모두 끈 채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오랜만에 딱딱한 바닥이 아닌 침대 위에 누워서였는지 유난히 피곤했던 탓인지 잠도 금세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사람은 가끔 깊은 잠을 자다가 이유 없이 눈이 번쩍 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위에 눌린 것도 아니고 실눈이 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잘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확 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살짝 열려있던 방문 너머의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과 오랫동안 어둠에 적응된 눈 때문인지 거실은 마치 불을 켜놓은 것처럼 또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희뿌연 무언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휙휙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들어온 줄 알았고 다음으로는 설마 도둑이 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모께서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발소리조차 나지 않게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용기가 났는지 방 불을 켠 채 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는 친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만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찝찝한 마음에 방문을 닫는 것은 물론 문까지 걸어 잠그고 그날 밤을 겨우 보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친구분은 왜 방문을 잠가놨냐며 덕분에 거실 바닥에서 잤다고 핀잔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이상한 현상은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떠지고 문틈 사이로 무언가가 휙휙 지나가는 모습. 그런데 이상한 점은 처음보다 그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빨라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졌고 문틈 너머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물체만 점점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더 기이한 것은 방문을 꼭 닫고 잠그고 잤는데도 언제나 그 문은 정확히 그 물체를 볼 수 있을 만큼만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이모께서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친구와 상의해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보셨지만 아무런 원인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 저도 이모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모가 통통한 체형이셨는데 정말 뼈만 남을 정도로 야위어 계셨습니다. 귀신 다이어트네요. 당시에는 단순히 몸이 안 좋은 줄만 알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몇 달 사이 신경쇠약까지 오게 된 이모께서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시골 외가로 내려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명절에만 뵙던 이모를 주말이나 방학 때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모와 친구분은 침대를 들여온 뒤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전혀 연결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쵸,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분이 몇 달 동안 출장을 가게 되셨습니다. 집을 비워둘 수는 없어서 이모께서 다시 자취방에 들어가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집안에 불이란 불은 모두 켜두고 TV와 각종 가전제품까지 전부 켜놓으셨습니다. 그렇게 밤 9시쯤 지나 어느 순간 잠이 드셨고 또다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방문 틈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집 안이 환하게 밝았기에 그 물체를 제대로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있어도 누군가 눈앞을 지나갈 때 느껴지는 미세한 빛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죠. 그동안 어둠 속에서 빠르게 휙휙 지나가던 그것의 정체는 환한 불빛 아래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 2명. 한 명은 목이 없었고 다른 한 명은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문 앞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소름 씨. 이모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뜨셨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대낮인데도 형광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하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전날 밤 겪은 일을 모두 털어놓으며 더는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며 방을 빼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집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도 남아 있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을 빼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아주머니 입장도 맞지. 귀신 나와요. 방 빼주세요.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모는 결국 침대를 주워온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분명 그 침대 때문이라며, 그래서 남의 물건은 함부로 주워오는 게 아니라며 당장 갖다 버리라고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그제야 이모도 침대를 들여온 날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결국 친구에게 연락해 지인들을 불러서 침대를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겪을 것을 다 겪은 뒤였습니다. 이모께서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 엄두가 나지 않아 친구가 돌아오기 전 외가로 내려가 계셨고 시골, 이후 계약금을 정리한 뒤 서울 생활도 정리하고 아예 고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약 문제로 서울을 오가던 중 우연히 침대를 버린 장소를 지나가 보니 불과 며칠 만에 그 침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또 가져간 것이겠죠. 헐. 희한한 것은 친구분은 침대를 옮겨온 뒤에도 이모가 떠난 뒤 혼자 살 때도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분은 이모가 고향으로 내려간 뒤 약 1년 동안 그곳에서 혼자 살다가 새벽 귀갓길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귀신은 보지 못했는데 계속 있었던 거야, 귀신이. 어쩌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모께서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자신이 조금 더 곁에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버려진 침대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신경쇠약으로 인한 환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침대를 들여온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 걸까요? 그리고 그 문틈 사이를 끝없이 오가던 휙휙 정체불명의 형체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는 워낙 경황도 없었고 안 좋은 일이 연달아 겹치는 바람에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으셨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좀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침대, 장롱, 거울 이런 거는 특히 더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많이 붙어있대요. 기가 조금씩 스며들어 가나봐, 그런 가구들에게. 근데 그 친구분은 그 침대를 갖고 왔어도 아무 일 없었는데, 하지만 보질 못했을 뿐 그건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나봐. 그 거실을 왔다 갔다. 그 귀신들 외형을 설명한 걸 보니까 한 명은 목이 없었고 한 명은 다리가 없었다고 그랬잖아. 뭐였을까요? 토막살인을 당한 억울한 영혼들이었던 걸까?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던 영혼들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모의 친구는 교통사고로 죽었던 걸까? 이 모든 게 연관이 있었을까요? 모든 게 명쾌하게 풀리진 않았지만 함부로 주워오는 거 아닙니다. 그것만 우리는 명심하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웠던 기억.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친구의 친척 중에 빈 숙소를 소유하고 있는 분께 부탁하여 무료로 숙소를 구한 저희들은 친구 3명이서 낚시 겸 숙소로 떠났습니다. 숙소는 가로등 하나 없는 비포장 도로를 한참이나 들어가야 하는 숲속의 펜션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설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공짜라는 생각에 만족하며 낚시 물때가 새벽 1시라 할 것도 없고 간단히 소주로 시간을 버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된 겁니다. 밤 12시쯤 되자 낚시는 해야 되지만 3명 모두 운전할 정도의 정신이 아니라서 술도 깰 겸 걸어가자고 동의를 하고 낚시 장비를 챙겨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비포장 도로에 가로등 하나 없는 길을 핸드폰 라이트에 의지하면서 걷고 있는데 생뚱맞게 거기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쯤 공사하다 멈춘 것 같은 집이라기보다는 펜션 같아 보였는데 왠지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술도 취했고 친구들도 웬 건물이냐?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그러다 친구 한 놈이 갑자기 그만 가자고 하더군요. 야, 씨발 빨리 가자. 친구의 어눌한 말에 저희들은 알았다고 하고 다시 걷고 있었고 가자고 한 그 친구가 묵묵히 아무 말도 없이 앞장을 서서 걸어갔습니다. 저희 2명은 야한 농담이나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하여튼 모여있으면 야한 농담 어쩔 수 없이 하죠. 워낙 오지라 비포장 도로에서 아스팔트 도로로 나왔지만 여전히 가로등도 없는 도로였습니다. 한참 열심히 걷고 있는데 뒤에서 라이트가 번쩍했습니다. 뒤로 돌아보니 택시를 상징하는 빈 차가 먼저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 옆으로 멈춘 택시 운전사는 창문을 쓱 열더니 타라고 하더군요. 낚시하러 가는 것 같은데 탈 생각 있으세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앞에 서서 핸드폰 라이트를 비추며 걷던 친구놈이 말도 없이 앞좌석에 바로 탁 타더라고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이런 시골은 택시를 한번 잘못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에 저는 뭐라 하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서 일단 탔습니다. 그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한테도 덤태기를 씌우기도 하구나. 타자마자 급하게 엑셀을 밟은 아저씨는 뭐가 그리 급한지 속도를 내시다가 어느 순간 물어보더군요. 저 혹시나 하는 말인데 자네들 뒤에 따라오던 그 아가씨는 일행 아니지? 네? 저희 3명밖에 없는데요? 라고 답하자 택시 운전사는 그러냐고 하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말을 않던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 아저씨도 보셨어요? 친구의 말에 저희는 순간 오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랑 기사 아저씨 2명만 본 거야? 혹시 그 건물 쪽에 간 것 같은데. 기사 아저씨는 반쯤 지어진 건물의 주인이 여성분이었는데 투자를 받아서 펜션을 짓다가 사기를 당해서 억 단위의 빚이 생기자 그 건물에서 목을 매달고 죽었다는 이야기와 그곳에서 정말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번화가 쪽에서 내린 우리는 엄청난 공포에 편의점에 앉아서 겁에 질린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물 구경을 하는데 2층에서 어떤 머리가 산발인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노려보자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했다고.
술 기운이 없었으면 비명 지르고 도망가려다가 우리 때문에 아무 말도 않고 가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근데 이 친구 의리 있다, 그쵸? 와, 그냥 쫄보였으면 그대로 튀었을 텐데 이 친구들이 걱정돼서 앞장서서 갔다는 거야.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여자가 우리들을 따라서 엉거주춤하게 따라왔다는 말이었죠. 아, 그래서 기사 아저씨도 봤구나. 귀신 나온다는 소문을 알고 있어서 저 사람들이 쫓기고 있나 해서 빨리 타라고 한 거였구나. 우린 결국 바닷가 근처 모텔에서 새우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섭다. 이거 다시 봐도 무서워. 택시 아저씨 진짜 땡큐다, 그쵸? 그래서 변을 안 당한 것 같아. 건물에서 목을 매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척추뼈가 이렇게 뽑혔으니까 엉거주춤하면서 이렇게 따라왔나 보다. 우리가 여기 잡고 있던 근육이 이완되면서 혀도 나오고 다 나온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내 친구 경수는 제주도에서 온 친구야. 이 녀석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 등록금만 내고 부산으로 올라왔대. 그래서 한 학기 동안은 학과방에서 지내다가 친구 집 선배 자취방을 전전하면서 6개월 정도를 살았지. 그러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8만 원 정도 하는 자취방을 구하게 됐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8만 원짜리가 있어요? 대박이다. 나도 좀 알려주지. 그런데 방값이 저렴해서 그런지 밝은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했고 습기가 가득했대. 아주 그냥 귀신들이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어둑하고 습기 가득하고. 그래도 이제는 어디 가서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잘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했다고 하더라고. 그날 밤이었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2시쯤 집에 들어와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방울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누군가 중얼중얼중얼거리는 소리도 나는 거야. 새 학기를 준비하려고 아르바이트를 2탕이나 뛰고 온 날이라 몸이 너무 피곤했던 경수는 그냥 무시하고 잠을 잤어. 아, 경수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났을까? 눈을 떴는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대. 그런데 하필 오줌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순간 발밑에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무서워. 친구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지에 그대로 지려버렸어. 그렇게 놀라고 있는 사이 그 여자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대. 나도 지렸을 것 같아. 경수는 헛것을 본 건가 싶어서 정신을 차려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방울소리 같은 게 들렸대. 결국 바지를 갈아입고 다시 자리에 누웠어. 그런데 이번엔 아래층 쪽에서 갑자기 징소리가 크게 울리는 거야. 너무 큰 소리에 짜증이 난 경수는 다음날 아침 집주인 아저씨를 찾아갔어. 아저씨, 아래층 너무 시끄러워요. 그런데 집주인의 반응이 이상했어. 경수네 아래층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거든. 경수는 그럼 옆집 아니냐고. 아니 사물놀이를 하는 건지 엄청 시끄러웠다고 하면서 따졌어. 하지만 집주인 아저씨는 그런 사람은 없고 이 건물에는 대학생들이나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만 산다고 했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경수는 그냥 방으로 돌아왔어. 그렇게 또 밤이 되었고 경수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어. 동시에 꿈을 꾼 거지. 그런데 그 꿈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꿈을 꾼 거야. 저승사자였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깼는데 또 방울 소리와 징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어떤 여자가 막 꽥꽥 고함치는 소리까지 들렸대. 안 그래도 신경이 곤두서 있던 경수는 그 소리의 근원지가 분명 아래층이라고 확신했어. 결국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경수는 직접 아래층으로 내려갔어. 강심장이다. 대박이다. 나 못 가. 그리고 벨을 눌렀어.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대. 짜증이 난 경수는 벨을 계속 눌렀지만 역시 반응은 없었어. 결국 화가 난 경수는 문 손잡이를 잡고 마구 돌려봤는데 문이 그냥 스륵 열리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하려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대.
불도 다 꺼져 있었고 그냥 텅 빈 방이었다고 해. 뭐지? 싶었던 경수는 다시 자기 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손을 턱 잡는 거야.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덜덜 떨면서 라이터 불을 착 켰는데 경수 바로 눈앞에 웬 무당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거야. 경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했어. 다음날 눈을 떠보니 아래층이었지. 그 아래층에서 계속 기절해 있었나 봐요. 정신을 차리고 대낮에 본 그 집의 풍경은 정말 가관이었다고 해. 온갖 부적, 기괴한 그림들, 닭피인지 물감인지 모를 붉은 자국으로 덮인 벽들, 피칠갑이 되어 있었나 보다. 경수는 단 1초도 더 있고 싶지 않아서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리고 집주인 아저씨를 찾아갔지. 여기 무당 살잖아요. 아무도 없긴 왜 없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담배 한 모금을 팍 피우시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 뭔가 알고 있었네, 집주인이. 사실 몇 년 전 아래층에는 신내림을 받은 여자가 살고 있었대. 원래는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아가씨였는데 무병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신병, 결국 무당이 됐다고 하더라고. 더 안타까운 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고 어떡하냐, 무당이 된 뒤 결국 헤어지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누굴 위한 굿판인지도 모를 굿을 버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대. 무슨 굿을 했을까? 살을 날렸던 걸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경수는 자신이 겪었던 이상한 일들이 전부 떠올라 온몸에 소름이 막 돋았어.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을 나왔지. 그 뒤로 경수는 집을 구할 때 엄청 깐깐하게 따지는 습관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제대할 무렵 그 원룸은 완전히 리모델링 돼서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바뀌어 있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나 이번 이야기 하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소리 지를 뻔했어요. 와, 소름 끼쳐. 보니까 무당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일부 무당들은 죽어서 우리는 환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환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살아생전 천기누설을 막 했기 때문에 환생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무당 귀신이 되게 무섭대요. 원한이 세다고 하더라고. 나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오래 연애를 했어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그냥 연애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 3년을 연애했어. 결혼을 약속했어. 근데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됐네? 그럼 헤어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못 헤어져. 이 여성분은 안타깝게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떠난 것 같아. 신내림도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도 아닌데, 심지어 평범하게 회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원이었는데 무당도 됐지,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았지. 그 죽기 직전에 마지막 굿을 하고 죽었대. 우린 그 굿이 어떤 굿인지는 모르죠. 남자친구를 향해서 살을 날린 굿이었을까요? 뭐였을까 대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병을 앓고 있는 주말 알바녀. 제가 지금 1년째 주말 야간을 하고 있는 편의점이 있는데 오전에 일하는 여자 알바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은 나갔고. 먼저 이 친구에 대해 묘사를 하자면 일단 굉장히 비대합니다. 키는 158 정도 되는데 진짜 90kg? 100kg 정도는 될 거예요. 둘이서 같이 계산대를 보는 시간이 생기면 카운터에서 나가려고 할 때 이 친구 뒤로는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니까. 그리고 굉장한 매의 눈을 지니고 있었죠. 눈썰미 따위의 그 매의 눈이 아니라 그냥 생긴 거 자체가 매의 눈. 엄청 싸납게 생겼어요. 아니, 이 사연의 주인공은 왜 이렇게 외모 평가를 하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싸납게 생겼대요. 무튼 저한테 해준 얘기는 아니고 점장님이 돌려서 해준 얘기입니다.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평일 친구한테 대타시키고 쉬는 날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점장님이 입이 근질근질 하셨는지 저한테 얘기하시길, 그 땡땡이가
왜 요즘 자꾸 쉬는지 혹시 알아?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땡땡이 요즘 신내림 받을지 퇴마를 할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더라. 헐. 그 친구가 아침에 네가 퇴근하고 나면 웬 시골틱한 아주머니가 자꾸 보인다고 하더라. 얼굴이 새까매서 안 보인답니다. 피부 탓이 아니라 새까맣게 타버린 듯한 모습. 그 아주머니는 매장 앞을 기웃거리다가 초딩들이 지나다니면 초딩들 옆에서 뭐라 속삭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속삭이고 나면 여지없이 아이들이 우리 편의점에 들어와서 라면이며 김밥 같은 걸 먹고 가더래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애들이 밥 먹는 걸 옆에서 또 지켜보다가 애들이 식사를 다 하면 매장 문 앞까지 마중해주고, 이 짓을 계속 반복한다고 합니다. 요즘 초딩들 엄청 싸가지 없는데 이 아주머니가 데려온 애들은 지들이 먹은 걸 꼭 완전 말끔히 치운다고 하더군요. 이 아주머니 귀신은 해를 끼치는 건 아니고 뭔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편의점에 호객행위를 하는 아주머니 귀신. 근데 얼굴이 새까맣게 불에 그을린 것처럼 탔다 이거죠. 처음엔 당연히 이 얘기를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편의점 매출이 좀 수직 상승한 것도 생각나고 해서 라면이 진짜 매일같이 아침에 5박스씩은 들어왔어요. 회전율이 어마어마해서 선입선출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선입선출 아시죠?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것들은 앞으로 빼고 그다음에 신선한 것들은 뒤로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선입선출이라고 해요. 그냥 앞에서부터 꺼내면 되긴 하는데 우유 같은 거 살 때 솔직히 좀 뒤에서 꺼내긴 하긴 하거든요. 나만 그런가? 반성하고 앞에서부터 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그 뒤에 있는 게 신선한 것 같아서 과자 하나를 사도 저는 저 뒤에 있는 거 사긴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그날은 제가 CCTV를 돌려봤었죠. 당연히 제 눈에는 귀신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만 계산대 쪽을 향해 있으면서 매의 눈을 싸납게 부릅뜨고 계속 라면 주식대 쪽을 힐끔힐끔. 그 친구가 일하는 시간 내내 라면 먹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만석. 애들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한시도 쉬지 않고. 풍채가 좀 있었다는 알바녀가 귀신을 보는 것 같아요. 제일 충격적인 건 이 알바가 앉아서 핸드폰을 하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는 기척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카운터에 딱 서면서 계산할 준비를 하는데 정확히 3초 정도 있으면 애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으면 매장 문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눈으로 보고 일어난 건 아닌 듯 하고요. 그러니까 신기가 있으니까 올 줄 아는 거야. 미리 알고 핸드폰 다 여유롭게 하고 있다가 가서 서 있었다는 거죠. 로또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아무튼 여기까지는 저 귀신 아주머니는 대체 누굴까? 그리고 저 친구는 어떻게 귀신이 보이는 걸까? 그냥 좀 신기하다 이 정도였는데 점장님이 말씀하시길 그 알바녀의 외할머니 분 무병을 피하려다가 사고사 당하셨고, 아이고. 그 알바녀의 어머님은 그 알바녀가 어릴 때 무병을 피하시다가 아사했다고 합니다. 아사요? 아사가 못 먹어서 죽는, 영양실조로 죽는 병인데 가난한 집이 아닌데도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 나중에 알고 보니 의사가 아사한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정작 뭘 많이 먹는 것도 없었고 아버지랑 친동생은 멀쩡한데 혼자 비정상적으로 거대해서 이걸 가지고 무당이 말하길 너 신내림 안 받으면 평생 살 못 빼 라고 했다네요. 그런 게 어딨어요. 왜 신내림 안 받으면 살 못 빼요. 마운자로 꽂으면 될 텐데. 무병은 원래 되물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점장님이 그 귀신 아주머니가 왠지 돌아가신 점장님의 어머님 같으시답니다. 자기 엄마 같았다는 거야. 저도 이때 처음 얘기해 주신 건데 점장님도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새어머니와 함께 사셨다고 하는데 그 새어머니가 점장님을 엄청 구박했대요. 어릴 때부터 반찬은 오로지 김치, 물, 밥, 김치, 물, 밥, 무한 루프. 아, 너무하다. 먹는 걸로. 그래서 아직도 물에 마른 밥을 먹으면 역겨워서 토하신대요. 근데 점장님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나 했더니 점장님이 어릴 때 집에 불이 크게 났었다고 합니다.
점장님은 주산학원에 가 있으셨고 아버님은 직장에 계실 때 집에서 저녁 준비 중에 깜빡 졸았는데 그게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였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길 어머님 돌아가시고 시신을 수습했는데 온몸이, 특히 얼굴이 완전 새까맣게 타버려서 처음에는 그게 시신인지도 몰랐다고 하네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점장님이 우셨어요. 친어머님이 점장님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외동딸이고 얼굴도 이쁘고. 그러던 따님을 두고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혹독하게 키우고 점장님은 공부도 잘하셨다는데 돈 아깝다고 공부도 안 시켰나봐. 상고 가서 취직이나 하라고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개쌍놈의 새어머니 새끼.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그래서 점장님이 평생을 무수리처럼 살았다고 넋두리를 하시더니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장사까지 시작했는데 엄마가 나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장사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그게 그 알바녀 눈에 보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이 알바녀는 건강이 계속 안 좋아져서 그만뒀다는데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짠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새어머니들 그래. 자식이잖아 어쨌든. 귀신은 이런 사람 안 데려가고 뭐하냐. 얼마나 서러웠을까.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딱 와가지고 구박하고 공부도 잘했다는데 집에 돈 아끼려고, 돈 얘한테 못 쓰게 하려고, 점장님한테 못 쓰게 하려고 그냥 너 상고나 가. 야 진짜 너무하다. 쌍놈의 새어머니 새끼 벌 받기를. 이게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진짜 모성애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죽어서까지 이 딸이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딸한테. 그쵸? 자기가 그렇게 죽어버렸으니 딸을 보살펴줄 사람이 아빠밖에 없는데 아빠가 나가 있을 때 새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히는 걸 누가 알았겠냐고.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살 이후로 물놀이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6학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저랑 동생 그리고 부모님과 여름 휴가로 하동의 쌍계사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저와 동생을 데리고 어디 놀러 다니는 걸 워낙 좋아라 하셔서 그 전부터 여름이면 계곡이나 바닷가, 겨울이면 스키장, 봄, 가을철에도 강낚시, 바다낚시 안 가리고 매주마다 놀러 다니곤 했었어요. 근데 하동 쌍계사 휴가를 다녀온 이후로 일절 가족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심지어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 영재반? 어릴 때부터 유치원 대신 실내 수영장 유아반에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매 방학마다 어머니랑 같이 수영장을 등록해서 같이 수영도 다니고 했었는데 그 일 이후로 수영장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무튼 쌍계사로 3박 4일 일정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요. 토요일 출발해서 토, 일, 월, 화 일정이었는지 금요일 출발해서 금, 토, 일, 월 일정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토, 일요일이 끼어 있었던 건 기억이 납니다. 펜션에서 일요일 아침에 방영하던 디즈니 만화동산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죠? 저는 주말마다 진짜 다 챙겨봤어요. 디즈니 만화동산 너무 재밌었어. 도착 첫날은 날씨가 엄청 좋았습니다. 집이 하동에서 차로 2시간 남짓되는 거리인지라 점심시간에 맞춰서 펜션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점심은 일단 집에서 준비해간 도시락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고 저랑 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펜션 바로 앞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물가에서 놀다가 숙소로 돌아가서 샤워하고 식사 후에 일찍 잠이 들었는데요. 그날 밤에 사단이 났습니다. 한참을 자다 인기척에 잠을 깼는데 어머니께서 앉아 계시고 벌벌 떨고 계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서 달래고 계셨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참 눈치만 보다가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전날 밤부터 비가 왔는지 비가 쫙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물놀이를 못하겠다 싶어서 도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어머니가 저랑 동생을 깨우십니다. 절에 가야겠다고 빨리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뻘겋게 충혈되셨더라고요. 워낙 분위기가 평소랑 다르게 딱딱한 분위기였던지라 어린 동생도 더 자겠다는 투정 한마디 못하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아버지께서 근처 구멍가게에서 우비를 사가지고 오셨는지 우산을 접고 숙소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온 식구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절로 출발했습니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어요. 펜션을 나가 어제 물놀이 했던 계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절이 나왔었습니다. 비가 많이 온 데다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바깥 대청마루에 앉아 계시고 저랑 동생은 어머니 따라서 대웅전인가? 제일 큰 건물이었는데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어머니 따라서 한참을 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냥 종일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다음 날은 또 비가 거짓말같이 그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튜브 찾고 물안경을 찾아 동생을 깨워서 물놀이 하러 가려고 숙소를 나서려는데 밖에서 코펠에 밥을 하고 계시는 어머니께서 말리십니다. 아침 먹자마자 바로 집에 돌아간다고 준비를 하라고 하시네요. 내일 집에 가는 거 아니냐고 여쭤봐도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 아쉬웠겠다. 결국 물놀이는 첫날밖에 못했네.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내일 집에 오기로 했던 식구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좀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저만 몰래 옥상으로 부르셔서 혹시 거기서 아빠랑 엄마 싸웠어? 라고 여쭤보실 정도로 어머니의 분위기가 이상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안방에 큰 TV가 있어서 보통 거기서 저녁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했었는데 그날은 저나 동생이나 근처에도 못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은 아버지랑 같이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잠이 들었는데 저는 안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동생은 옆방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잠을 잤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할머니께서 밤늦게 외출을 하시더니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집에 돌아오시질 않으셨었어요. 한참을 자다가 누가 흔들어 깨우길래 잠이 깼는데 할머니가 절 깨우고 계시더라고요. 동생도 어머니가 깨웠는지 벌써 나와서 마루에 서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요. 할머니께서 저랑 동생을 데리고 마당을 지나 대문 바로 앞까지 데리고 나가시더니 대문을 등지고 서라고 하시네요. 그때가 동틀녘이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여름이고 해가 뜰락말락하는 시간대였으니 대충 새벽 4시에서 5시 정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무튼 그렇게 서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아까 집에서 나오시면서 바가지 가득 왕소금을 퍼오시더니 그걸 저랑 동생 뒤통수에다 막 뿌리시네요. 상의 옷 속에도 뿌리시고 바지 속에도 뿌리시고 구석구석 뿌리시더니 또 한참을 세워두십니다. 그러다 이제 됐다고 들어가자고 하시길래 다시 들어가서 한나절 늘어지게 자다 점심때나 되어서 일어났네요. 아까 왜 그러셨냐고 여쭤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셨었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강가나 바닷가에 텐트 치고 밤낚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었거든요. 저도 가끔 같이 가면 밤에 텐트 안에서 안성탕면 코펠에다 끓여서 같이 후후 불면서 먹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낚시를 가신 적이 없으세요. 야외에서 끓여 먹는 안성탕면 미쳤죠? 라면 먹고 싶다. 계속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도 동생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고3 여름이었나? 어머니랑 집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옛날 얘기도 하고 하다가 문득 그게 생각나길래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이번엔 어머니께서 순순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그 첫날인가 보다. 저랑 동생이 거기 숙소 앞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네요. 어머니는 물가 바로 옆 평상에 앉아서 저랑 동생 노는 걸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물가로 휙 뛰어들더니 저랑 동생을 양 겨드랑이 사이에 끼고 첨벙첨벙 뛰어가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셔서 물가로 한참을 뛰어가며 애들 돌려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는데 그 여자가 뛰어가던 걸 멈추고 어머니 쪽으로 쳐다보면서
씩 하고 웃었는데 그 여자의 생김새가 아직까지도 기억난다고 하시네요. 그쯤에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흔들어 깨우셔서 잠이 깼는데 어머니가 가위에 눌린 것 마냥 꺽꺽거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계셨다고 합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개꿈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텐데 아무래도 영 평소랑 다르게 불안해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집에 예정보다 더 일찍 서둘러서 왔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꿈 얘기를 해드렸는데 할아버지는 그냥 개꿈이라고 웃어 넘기셨는데 할머니는 평소에 안 그러던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싶으셨는지 같은 동네 사시던 죽산댁이라고 불리던 할머니네 집에 밤늦게 찾아가셨나 보더라고요. 죽산댁으로 통하던 할머니는 흔히 얘기하는 무당? 무슨 보살로 불리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동틀 무렵에 저랑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한 바가지 가득 푼 왕소금을 온 구석구석 발라서 잡기를 떼내야 된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잡기였구나. 지금도 어머니는 그때만 생각하시면 그쪽 동네 근처로는 발도 들이길 싫다고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이 이야기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서워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물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빠져 죽은 귀신이었을까? 혹은 죽고 수장되었던 귀신이었을까? 소름 돋아. 돌아보면서 씩 웃었대잖아요. 오히려 무서운 표정하고 놀래키는 귀신보다 웃고 춤추는 귀신이 진짜 무섭대잖아요. 근데 웃었대. 거기다 물귀신이잖아. 물귀신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 아시죠? 귀신을 떼어낼 때 동틀 무렵 꼭 대문 앞에서 하더라고. 그거를 옛날 분들은 그렇게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왜 장례식장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문 앞에서 소금 뿌리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이어지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엔 그랬지만 이거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례식장 갔다가 뿌리는 소금 있잖아요. 전 얼마나 무식했었냐면은 옛날에 그냥 소금이면 되는 줄 알고 소금이 없는 거야 집에. 그래서 양념 소금 있죠. 순대 시켜 먹고 남은 양념 소금을 막 뿌리고 그랬단 말이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천일염 있죠. 그거를 해가 짱짱한 날 햇빛을 딱 머금게 해야 돼요. 소금을. 그리고 그 소금을 갖고 몸에다 뿌리라 이겁니다. 그냥 소금은 안 된다. 특히나 저처럼 양념 소금 그런 걸로 하면은 안 된다. 귀신들이 나 무시하나? 생각에 더 열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가위 많이 눌리시는 분들은 똑같이 햇빛을 잘 머금은 천일염을 침대 밑에다 두고 자면은 가위에 안 눌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눌리신다면은 한번 해보세요. 뭐 그 전에 운동하고 정신과 몸을 건강하게 하면 안 걸리는 게 가위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보시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군대 후임에게 들은 실화. 야간 근무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후임은 군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후임은 10시 정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몸이 많이 피곤했답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에 보시면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무심코 쓱 본 분리수거장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가정용 바퀴 달린 회전 의자가 버려져 있더랍니다. 딱 봤을 때 의자가 자기 쪽을 향해 있었는데 의자를 한참 지나가고 나서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답니다. 근데 지나간 후에도 앉는 부분이 자기 쪽을 향해 있더랍니다. 그 의자에 뭐가 앉아 있었나? 깜짝 놀라긴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상하네 정도로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답니다. 11층에 사는데 너무 피곤해서인지 실수로 11층보다 더 위층을 눌렀답니다. 멍하니 올라가는 빨간 숫자를 보며 서 있다가 11층이 지나는 걸 보고서야 뭐야 잘못 눌렀네 를 알아차렸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앞에 웬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덩치가 좀 큰 아주머니였습니다. 저 내려갈 건데 타시겠어요? 내려가시는 거 아니세요? 무표정으로 후임의 눈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안 타시면 내려갈게요 하며 문을 닫으려던 찰나 앞으로 쓱 다가오는데 순간적으로 왜인진 모르겠지만 엄청 무서웠답니다. 아줌마가 서 있던 곳엔
센서 등도 안 켜졌답니다. 간발의 차로 문이 닫히고 후임은 11층으로 내려가며 엘리베이터 창문을 보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뒤를 휙 돌아 계단으로 뛰어가더랍니다. 11층에 도착한 후임은 집의 벨도 누르기 전에 계단이 있는 방화문부터 잠궜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1101호와 1102호 대문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 뭔지 아시죠? 여기 방화문 있고 뒤쪽에 엘리베이터 있고 아줌마가 계단으로 막 뛰어가니까 따라오는 거 아니야 싶어서 방화문부터 잠근 거죠. 방화문 위에 있는 투명 유리를 통해 뛰어내려오는 아줌마의 발이 보이지만 역시나 센서 등은 작동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진짜 이상하다. 엘리베이터에도 그 창문 진짜 무서운데 그것도 뚫려있고 방화문에도 유리가 뚫려있고 너무 무섭다 이 아파트. 기겁을 한 후임은 문을 두드리며 엄마 나왔어 문 열어줘. 문이 열리자마자 집에 들어와서 문 다 잠그고 엄마한테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고 방에 들어왔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놀라고 정신없어서 씻지도 않고 교복도 안 벗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골아 떨어졌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제 일은 잃어버린 채 상쾌하게 기지개를 펴고 본인 방 창문을 열었는데 어제 본 아줌마가 혀를 길게 내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목매달았나 보다. 후임은 기절을 했고 며칠 후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도 목을 맨 채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아줌마 얼굴과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라서 힘들다고 하며 뉴스에도 나왔지만 사망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에서 본 게 죽은 후의 모습인지 죽기 직전의 모습인지 아직도 모른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이 아주머니는 이미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죽기 직전에 이 후임과 마주쳤던 걸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아리까리하긴 해요. 물론 센서 등이 안 켜졌다는 거에서 우리는 귀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뭐가 됐든 무서운 것 같아. 그게 귀신이었어도 무섭고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이었어도 더 무섭고. 근데 그 맨 처음 장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분리수거장에서 의자가 딱 후임을 이렇게 따라서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긴 하겠다. 분리수거장에서부터 따라온 거 아니었을까? 제일 먼저 눈에 띄었으니까. 근데 왜 따라왔을까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들은 자기를 보거나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은 따라 붙는데요. 근데 분명히 후임은 귀신을 보는 게 아니었지만 의자를 쳐다봤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또 봤잖아. 귀신의 입장에서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제가 다 본 건가? 했는데 또 한 번 돌아보니까 너 나 봤구나 하고 따라왔는데 진짜 그 11층 위에서 섰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했는데 봤잖아. 타실 거예요? 그래서 따라 붙지 않았을까. 집까지 따라 들어왔었으면 난리 났겠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동네. 이건 실화고 어렸을 적 살던 동네에서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는 글입니다. 저는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잠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동네 자체는 특별한 점이 없었지만 이씨 문중인지 왕족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도시 주택가 한가운데 공원이나 공동묘지도 아닌 개인의 큰 능, 묘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는 당시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고 주택가 치고는 해가 지면 이상하리만큼 사람 왕래도 끊겼습니다. 근처 구멍가게에 한번 가는 것도 겁이 날 정도로 아주 으스스한 동네였죠. 한 번은 어머니 친구의 아들이 방학을 맞아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마지막 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친아가 왜? 말인즉슨 새벽에 잠에서 깨 물을 마시러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무당이나 사극에서 쓰는 그 이상한 방울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거나 어떤 여자가 아주 크고 앙칼진 목소리로 쉬지 않고 웃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웃었나 보다. 또 자다가 눈을 떴는데 창밖에서 비치는 그림자가
조선시대의 갓 모양의 모자를 쓰고 지게를 맨 채 지게 짝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무섭기도 했고 형이 장난치는 것 같아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고등학교 이후로 연락이 끊긴 그 형이 군 전역 후 무병에 시달리다가 신병, 결국 박수무당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야? 그럼 그 형이 보았던 그게 다 진짜였던 거야? 귀신이었던 거야? 어린 시절부터 신기가 있던 형은 정말 무언가를 겪었었던 걸까요? 그 외에도 유난히 그 동네에는 동시에 가스가 기울거나 사람이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빌라였는데 앞집 중년 아주머니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윗집에 살던 고등학생 누나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업 실패로 야반 도주를 하거나 멀쩡하던 어르신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등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동시다발적으로 동네에 흉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집은 큰 탈 없이 집을 팔고 동네를 떠났지만 저희 집을 산 어르신께서는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얼마 전에는 어릴 적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우연히 그 동네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친구 중 한 녀석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저 능 말이야. 나 저기서 이상한 거 봤다? 완전 화난 대낮이었는데 어릴 때 민규랑 잠자리 잡겠다고 저 능 들어가서 놀곤 했거든. 근데 들어가기 전에 능 위를 봤는데 검은색인지 한복인지 드레스인지 그걸 걸친 외국인 남자랑 여자가 서서 웃고 있는 거야.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새까맸고. 근데 더 이상했던 게 뭔 줄 알아? 왕릉 입구에 들어가기도 전이었고 거리상으로도 몇백 미터는 떨어져 있었는데 마치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보이더라니까? 내가 오죽하면 지금도 인상착의가 기억나겠냐. 그리고 그것들 다리가 없었어. 어릴 적 기억과 안 좋았던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정말 그 동네와 그 능은 무언가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혹은 수맥 같은 것이 흘러 터가 좋지 않았던 걸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금도 솔직히 늦은 밤에 그 빌라와 동네를 혼자 가라고 하면 못 갈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명당 자리가 있을 것이고 뭐 쭉쭉쭉 묘지터가 있대요. 근데 그 묘지터에는 기가 너무 세가지고 만약에 가짜 묘라도 안 해놓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어나간대요. 억지로라도 그걸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의 터 기 자체가 사람을 죽여서 진짜 묘를 만든대. 그런 묘짜리 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독 그런 데가 있긴 해요. 옛날에 내가 살던 곳도 그랬었어. 같은 라인 아파트 그 사람들만 줄줄이 그냥 나쁜 일이 생기는데 아직도 생각나. 여기 말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기역으로 시작하는 아파트, 하여튼 거기 한 라인이 무당이 살고 있었거든요. 진짜 희한한 게 그 라인 사람들만 다 안 좋은 일 당했어. 왜 다리가 없는 귀신들이 많은 걸까요? 심령 사진도요. 근데 옛날에 좀 구독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운 귀신은요, 다리가 없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리가 전체적으로 있는 귀신이 무섭다. 이유는 그게 점점 완성된다고 하네요. 처음엔 다리가 없다가도 갈수록 한이 깊어지고 시간이 오래되고 그럴수록 전체 모습이 다 생기나 봐. 다리까지. 그래서 다리까지 전체 다 있는 귀신이 더 무섭다. 묘지터 위험하죠. 저희 집 근처에 편의점이 화장터라는 썰도 있었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 그 왜 그런 루머도 있죠. 국민학교래. 나 여기서 나이가 나오나? 초등학교 일부러 묘지터나 그런 데 위에다 짓는다고. 그래서 양기로 음기를 누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거의 없는 말이긴 한데 예전에는 진짜 그랬대. 그래서 정말 오래된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맞다, 이 이야기를 안 했네. 이 동네에서 귀신의 특징이 또 하나 나왔죠. 근데 더 이상했던 거 뭔지 알아? 왕릉 입구에도 들어가기 전이었고 거리상으로도 몇백 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마치 바로 앞에서 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보였다니까.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많은 괴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기도 해요. 귀신들은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마치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너무 선명하게 보인대. 왜 그런진 모르겠어. 무슨 원리인진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이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야. 저는 진짜 수백 가지의 무서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박히게 보고 읽고 들었을 거 아니야. 이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귀신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돼.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검은색 한복인지 드레스인지를 걸친 외국인 남자랑 여자가 서서 웃고 있었대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는 그 동양인을 생각하잖아요. 나만 그래? 그 도깨비에 나오는 이동욱은 워낙 서구적으로 잘생겨서 그렇지만 진짜 저승사자는 동양인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외국인 남자랑 여자래요. 그리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새까맸고 뭔가 저승사자의 느낌이기도 하고 일반 귀신은 아닌 것 같은데 뭐였을까요 이거 대체? 외국 귀신이 와가지고 한국인들을 이렇게 막 다 죽이고 그랬었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한번 토론을 해보시죠. 아 그리고 수맥 이야기 맞다. 정말 흥미로웠다고 생각한 이야기 하나가 귀신들이요 그냥 우리 사람들처럼 왔다리 갔다리 아무데나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 이야기에선 이렇게 나왔어요. 귀신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한정돼 있다.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전 이 이야기를 듣고 아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수맥. 그래 귀신들은 습하고 물을 좋아하는데 혹시 그렇다면 수맥이 흐르는 자리 위만 다닐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서 귀신을 많이 보고 건강이 나빠지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친구가 이사를 해서 그 집에 집들이를 갔는데 뭔가를 본 거야. 그게 뭐였냐면요 이사 온 친구가 자고 있었는데 맨날 이상한 소리가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렸대. 알고 보니까 이 귀신이 친구가 여기서 자고 있으면은 수맥이 여기서 흘렀던 거야. 그래서 이 친구한테까지 못 가. 그래서 몸을 길게 빼서 손톱으로 이 친구를 잡으려고 끽끽 긋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 맞아 떨어지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귀신은 수맥이 흐르는 길 위로만 다닐 수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공상 허언증. 여러분은 혹시 허언증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저조차도 사실 정신과나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잘 모릅니다. 이 허언증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라는 입장에서 포털 검색을 해봤는데 위키백과라는 곳에 공상 허언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더라고요. 대충 훑어보면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습관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실체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은 현실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과 공상들을 마치 진짜라고 믿는 일종의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용어의 의미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한 분을 직접 겪었고 그 당시엔 앞서 기재했듯이 이런 용어도 모를 뿐더러 정말 그분의 모든 행동이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하는 태도 등에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람 공상 허언증 환자다. 심각하다. 불과 2년 전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수도권 4년제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했습니다. 막상 졸업 후 취업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취업 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모 포털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땡땡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사실도 모르고 약 일주일 정도가 흐른 뒤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름 갖춰입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규모도 상당히 작고 무슨 오피스텔 건물에 사무실 하나 빌려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면접실은 따로 갖추고 있었는데 저에게 면접을 보자고 하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면접실 문을 노크한 뒤 모든 면접자가 그렇듯 정중히 들어가 인사를 하니 웬 중년의 노신사 한 분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상당히 거칠고 퉁명스러운 사투리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겨움이 묻어나오거나 살가운 그런 말투셨습니다. 마!
내가 이런 게 아니라 살가운 말투. 그리고 시종일관 처음 뵀을 때 그 온화한 인상을 유지하시며 면접관이 통상적이고 퉁명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참 조언 같은 걸 섞어가며 흡사 강의를 듣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는 느낌까지 받게 대화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인상이 참 좋다, 같이 일하고 싶다 등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며 면접을 마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연락을 해오셨는데 성을 뺀 제 이름을 부르시며 아, 강원이? 나 회장이야. 우리 같이 일 한번 해볼까? 해보제이. 내일부터 나온나? 내 일을 참 좋게 봤대이. 같이 우리 회사 한번 잘 이끌어보자 라고 하시며 연락이 오신 겁니다. 사투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연세가 있으시며 사회적 위치라면 나름 리치도 있으신 분이 권위와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닌 온화하고 고든 성품으로 그렇게 합격 통보를 해주시니 몇 달째 취직이 안 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날아갈 듯이 좋았습니다. 회사가 좀 작으면 어떠랴. 이런 분과 함께라면 정말 존경하는 자세로 힘든 일도 뭐든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세였죠. 회사가 상당히 규모가 작았고 저를 포함 여직원 3명에 남자 직원 3명으로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호칭상 회장님이었지 그냥 이 작은 회사를 이끌고 계신 대표 정도셨죠. 아무튼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각오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기존 직원들이 저는 물론이고 자기들끼리도 오래 일해온 사람들 치곤 별로 교류도 없고 말도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야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연신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얼굴에 써 있었고 그래도 전 입사 후 첫 회식이었는데 일할 때야 일에 치여 그렇다 쳐도 회식 자리에서까지 그러니까 좀 짜증 아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전 까맣게 몰랐던 거죠. 그들이 왜 그랬는지. 결국 여직원을 제외한 회장님과 나이 지긋한 상사 한 분, 실장이란 직함을 달고 있는 분 저까지 해서 남자 넷이 노래방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며 회식을 끝냈습니다. 기분도 그렇고 빨리 집에 가려는데 비교적 젊은 실장 직함 다신 분이 저를 불러 세우시더니 둘이서 간단하게 한잔하며 이야기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 가까운 호프집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실장님이 저 땡땡씨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회사 말이야 지금 있는 직원들 서로 말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 이 회사 떠날 거야. 그만큼 우리 회사 비전도 없고 자본도 없어. 곧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소 일적인 것 외엔 말도 안 섞어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떠보려고 이러는 건지 뭔가 싶어서요. 비록 영세하긴 했지만 회장님 말씀으론 코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고 기업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도 탄탄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 나름 내실도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과 확신을 갖고 일을 하던 찰나에서 말입니다. 이어진 말에 의하면 위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다 회장님의 거짓말이며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부실한 회사라는 겁니다. 재무구조나 기타 자료 등도 모두 회장님 지시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허위 문서며 거래처 등도 허위 거래처에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회사라는 게 실장님의 말 요지였죠. 즉 이름만 있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럼 이 직원들은 뭐며 월급 지급이나 활동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대로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로도 모자라 사금융 불법 대출 기관까지 돈을 빌려서 충당하는 거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줬습니다. 더욱더 충격인 건 제가 보름간 진행해온 업무나 다른 직원들이 진행한 모든 일들이 그냥 어린애들이 부부놀이, 부엌놀이, 왕놀이 하듯이 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이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실체도 없고 실제 업무 실적도 없는데 컴퓨터 자판 두드리고 자료 분석 같은 걸 하는 일종의 의미 없는 짓이었죠. 더 황당한 건
아침마다 경력 근무자에 한한 실적 보고와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회장님도 회장님이었지만 직원들도 정상같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장님 말에 의하면 그것도 다 사정이 있답니다. 다들 이른 나이에 실직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숙생활하는 사람, 여직원들 같은 경우엔 룸사롱이나 술집을 다니는 술집 여자들이며 당장 회장님 개인적인 대출로 월급은 따박따박 주니 이게 미친 짓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저를 뭔가 시험해보고 떠보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왜 그런 짓을 벌이시며 직원들은 왜 자꾸 모집하시는지, 차라리 사기나 다단계면 이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돈을 쓰시고 뒷감당도 못 하시는데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말에 의하면 회장님은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배움이 짧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시골에 논이며 밭, 소까지 팔아남긴 자금으로 자취를 감추셨고 얼마 안가 그 회사를 차리셨답니다. 마케팅 회사의 대표였지만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회장님께서는 남들과 다른 면이 있으시다. 즉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일을 처리하고 그걸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멀쩡히 농사지으며 시골 생활하시던 사람이 TV나 드라마를 보며 나는 회장님 소리 좀 들어야겠다 하면서 내가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어느 날 갑자기 논이며 밭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셨고 서울 모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빌려서 사무실을 차린 뒤 사람을 모집했던 거고, 처음엔 유령회사 같아 사람이 구인되지 않자 위에 쓴 대로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돈을 마련할 구실로 온갖 대출에 대부업까지 손을 뻗쳐 일을 진행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돌이켜 들으니 정말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위암 4기에 걸려 오늘 내일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느 날 치유가 됐다고 한 것이나, 과거 뒷골목 깡패 생활을 하며 10대 1로 싸움을 해서 맥주병을 깨고 10명을 찔러 모두 죽여버렸다고 하셨던 이야기나, 당시 국무총리와 각별한 호영호제 지간이라 자신 말 한마디면 정치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하신 것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걸 뒤늦게 느꼈습니다. 물론 전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라 여겼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회장님 표정이 상당히 진지했으며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단 분이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셨다니 그때부터 뭔가 진짜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들도 처음엔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함께 계시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 울며 불며 농사나 짓던 무식한 양반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한바탕 소란을 피우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아셨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실장님은 자신이 한 이야기를 회장님께 직접 전해도 좋다며 그렇게 된다면 노발대발해서 쌍욕을 퍼붓고 쫓아낼 게 분명한데 오히려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마울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고 어쨌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실장님께 들은 이야기는 모두 함구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그날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엔 간부님을 시작으로 실장님부터 몇 안 되는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그만두었고 그때마다 회장님은 그 온화하고 인정 많아 보이시는 얼굴을 뒤집고 세상에 한번 들어볼까 한 거친 쌍욕에 저주를 퍼부으며 은혜를 모른다고 소리치고 역정을 내시는 게 다였습니다. 결국 저와 격리 직원 몇 명만 남은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몇 달 일한 월급이고 뭐고 저도 그냥 조용히 온다 간다 말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후 그 회장님과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웬만한 취업 사이트를 다 뒤져도 회사명은 모두 검색이 되지 않으며 인터넷 포털에도 검색이 되었었는데 그마저도 중단된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코스닥 상장시키고 비전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온화한 얼굴로 함께 잘 키워보자시던 회장님의 그 인자한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을지 아닐진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그것이 모두 사실이면 공상허언증이라는 병이 단순한 개인의 허상이나 허세의 수준이 아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정신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허언증,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울 점이 많다 생각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점점 망가지시더니 허언증에 걸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망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상상을 하다가 망상에 빠지고 망상이 곧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 가족들은 무슨 죄냐고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망가뜨리거든. 와, 근데 소름 끼치긴 한다. 그쵸? 그 회사에서 사실상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거기서 모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다 알면서. 근데 외국은 멘탈 관리를 잘하잖아요. 가가지고 막 상담 같은 것도 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유독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 멘탈 케어가 없는 것 같아. 그건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어른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정신과 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정신이 아프면은 내가 힘들면은 가는 게 맞아. 근데 눈치 보고 어떤 약을 타면은 보험도 못 들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난 이런 사회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 눈치 보면서 진짜 아픈데도 못 가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정신과 치료받으면 이력에 남고 막 그런다잖아. 내가 아파서 가서 치료를 받겠다는데 그거를 응원해주질 못할 망정 그걸 안 좋은 시선으로 낙인 박아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준비해온 9가지 이야기는 전부 들려드렸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무서우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서 침대 주워와서 생긴 일이랑 시골 나이트에서 있었던 일이랑 그런 게 좀 무서웠던 것 같아. 디오리가 인사하고 싶대요. 디오리 어떻게 알았어? 마무리할 거? 응? 자, 디오리. 그래요. 우리 디오리 기분 좋았어요. 응? 누나 형들 봐줘서 고마워요. 잘 자요. 그래. 디올디올 고양이의 행운을 받고 가세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세요.